안녕하세요. 유니팜의 유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칼슘의 항상성 조절입니다. 오늘 전에 제가 찍은 영상 중에 세특 주제로 비타민 D를 세특 주제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비타민 D보다 조금 더 큰 주제로, 큰 범주로 봤을 때 칼슘 항상성 조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특 주제를 잡을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쉬운 주제를 하자니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주제를 하자니 찾아볼 때마다 너무 다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적절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를 정할 때 있어서 조금 편할 수 있게, 편하게 그런 주제에 접근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어느 범주까지 약대와 연관된 범주를 최대한 딱 한정 지어서 최대한 그 부분에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그 골격을 짜드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구독, 좋아요 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로 한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잘 해줄수록 저도 이제 힘이 나고 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람이 뜨기 때문에 하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칼슘의 항상성 조절은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항상성 조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상으로도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갑상선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갑상선에서는 여러분들이 갑상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티록신이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TRH,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그게 갑상선 세포로 가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데, 사실상 티록신은 제가 이번에 찍는 영상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알고 넘어갈 것만 짚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티록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T3와 T4로 나뉘는데, T3는 트라이아이오도 다이로닌, T4는 레보티록신.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T3는 혈중에 10% 정도 존재하고 T4는 혈중에 90% 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은 티록신에 관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성 기전은 몰라도 된다.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세포 대사 쪽에 더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관련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갑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부갑상선은 여기서 양쪽에 4개로 아주 작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암이 걸렸다 해서 갑상선을 제거할 때 이게 너무 작게 같이 근처에 이렇게 작게 숨어 있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을 하다 보면 이거를 덜어내다 보면 부갑상선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작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졌을 때 부갑상선에 있는 PTH가 분비됩니다. 그래서 PTH 파라토르몬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낮아진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데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서 파라토르몬이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기전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하면 파라토르몬은 먼저 파골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골세포를 쉽게 이해하자면 뼈를 부수는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뼈를 부수면 뭐가 나오겠죠? 뼈에서 칼슘이 방출되겠죠. 칼슘이 방출되면 혈중에 낮아진 칼슘 농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그 높이는 기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파라토르몬이
랭크 리간드로 하여금 랭크 수용체, 이 뼈에 있는 랭크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뼈로부터 칼슘이 방출이 되게 하고, 여기가 혈액이라고 하면 그 방출된 칼슘은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인다. 그리고 칼슘이 방출된다는 것은 곧 뼈의 흡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랭크 리간드라는 굳이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용어를 왜 설명을 했냐면, 나중에 관련된 약물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랭크라는 게 단어가 여기 나온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칼슘의 항상성 조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기전일 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7D 하이드로콜레스테롤은 우리의 피부에 있는데, 그 피부에 UV가 쬐어지면 콜레칼시페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칼시페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영양제로 비타민 D 사 먹잖아요. 그래서 그 약에 있는 D의 성분들을 보면 콜레칼시페롤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콜레칼시페롤 형태로 돌아다니다가 간에서 25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25하이드록시콜레칼시페롤이라는 칼시다이올로 전환이 됩니다. 이 두 개 가로로 친 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유가 되신다면 각각의 용어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1,1,25 다이하이드록시콜레칼시페롤인 칼시트리올 형태로 최종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칼시트리올은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비타민 D의 활성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러한 활성 형태가 되어야지 비타민 D의 활성 형태인 칼시트리올이 소장에 작용해서, 소장에 여러분 뭐 음식도 먹고 막 할 때 소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칼슘 성분이 안에 그 음식물 안에 있을 때 칼시트리올이 소장에 작용해서 칼슘을 흡수합니다. 다시 세포로, 체내로. 흡수를 해야지 낮아진 혈중 칼슘 농도를 다시 높일 수 있겠죠. 그러한 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처음 논점을 잡았던 PTH는 어디에 작용할까요? 여기 신장에서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를 활성화합니다. 이거 활성화돼야지 결국 비타민 D가 활성 비타민 D 형태로 바뀔 수 있겠죠. 결국 PTH가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고, 비타민 D가 여기 이 부분에 관여를 한다는 거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데 관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건 좀 이제 세포 쪽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뭐 수송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했을 때는 조금 설명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네프론이죠. 근데 네프론에서 여기가 근위세뇨관, 여기가 헬레골이, 원위세뇨관, 집합관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그림은 원위세뇨관을 떼어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네모난 게 원위세뇨관에 있는 세포고, 그리고 이거는 혈액,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오줌입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처음에 ATP를 써서 나트륨을 혈액 쪽으로 보내고, 포타슘을 세포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NCC라는 채널에 의해서 나트륨과 염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게, 그러면 나트륨을 여기서 혈액에서 능동적으로 빼나가고, 비록 NCC 채널로 의해서 나트륨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혈액 중의 나트륨이 여기 세포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높은 농도의 나트륨은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거에
같이 움직이면서 칼슘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칼슘이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 칼슘이 부족하죠. 그거를 이제 PTH에 의해서 칼슘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줌에서 칼슘을 들어오게 하는데 관여하는 거 PTH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라토르몬 PTH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보시니 어렵죠.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세포학적으로 수송체나 이런 걸 다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심화적인 내용 키워드를 뽑아드리자면, 여기 NCC 채널이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NCC 채널을 차단하는 게 이뇨제 중에 다이아자이드계 이뇨제가 여기 있는 NCC 채널을 차단합니다. 여기 있는 NCC 채널을 차단하면 원래 나트륨이 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나트륨 양이 적어지겠죠? 적어지면 안 그래도 여기 나트륨 농도가, 혈액 중에 나트륨 농도가 높고 여기가 낮아서 나트륨이 일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칼슘은 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가 나트륨이 더 낮아버리면 이 갭이 원래는 1에서 나트륨 높고 나트륨 낮아서 이렇게 이동했는데 나트륨이 더 낮아져 버리니까 나트륨이 더 많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은 칼슘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아자이드계 이뇨제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고칼슘 혈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너무 혈액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서 배운 칼슘 항상성 조절, 즉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은 걸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된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약대에서 배우는 골다공증 치료약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룹 이름인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 안에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파골세포 어디서 들어보셨죠? 파골세포는 여기서 PTH에 의해서 파골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했죠. 뼈를 부수는 세포라고 했는데, 그러한 뼈를 부수는 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뼈가 안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의 치료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약들의 특징, 주의사항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면, 복용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눕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약을 먹었을 때 식도나 아니면 식도에 걸려 있다가 누워버리면 이게 몸이 이렇게 누워지면 약이 내려가질 않겠죠. 여기 머물러 가지고 식도에 궤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눕지 않고 서서 이렇게 중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식도에 있는 게 빨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물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약과 복용을 같이 하지 않고 단일약으로 먹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데노스맙이라고 있는데, 원리를 보시면 랭크 리간드에 결합해서 파골세포를 억제합니다. 랭크 리간드도 들어보셨죠? 여기 제가 굳이 어려운 용어로 랭크 리간드를 써놨는데, 이러한 랭크 리간드에 데노스맙이 결합을 해서, 원래는 랭크 리간드가 어디에 결합해야 되죠? 랭크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을 방출하고, 칼슘의 방출을 결국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인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한 애초에 랭크 리간드에 데노스맙이 결합을 해버리면 랭크 리간드가 랭크 수용체에 결합을 못하게 되고 결국 파골세포가 활성이 안 되겠죠. 뼈가 안 부서지니까 골다공증의 치료약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제조합 PTH, 제조합 파라토르몬인데,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파라토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 낮아진 칼슘 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걸 높이려면 뼈를 일단 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골다공증 치료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뼈를 부수는데 어떻게 골다공증의 치료약이 될 수 있지? 골다공증은 뼈에 막 구멍이 숭숭 뚫려서 뚫리는 건데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석적으로 배우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의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PTH를 저용량 지속적으로 쓰면 골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골세포 활성이 일어나고, 고용량으로 복용 시에는 골 동화작용, 뼈를 생성시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연구해보니 그렇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칼슘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칼슘 파라토르몬을 중점적으로 해서 비타민 D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쭉 해서 세포학적으로 알게 되고, 이뇨약,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약까지 이렇게 다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약대에서 배울 수 있는 전체 칼슘 항상성 조절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부분, 원위세뇨간 부분은 여러분이 세포학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은 이해하시고 어떤 분은 이해 못하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필기하고 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키워드로 잘 녹여내시면 세특에서 이제 전공 적합성과 자기 주도적 면모를 충분히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